예술가로서의 삶의 시작은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능적인 어떤 이유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일이 지금 어떤 장르를 구분하는 그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손쉬운 행위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죠. 그 다음 만들기로 나아가고, 그랬던 것처럼 어떤 대상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그림으로서 그것을 재현하는 일에 더 자연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소조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중학교 때는 손의 어떤 촉감각, 내 손에 만져지는 하나의 어떤 실제 하는 대상으로서 입체적인 그 어떤 구조의 조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클래시컬한 인체를 중심으로 한 소조 묘사가 위주였죠. 3학년, 4학년 되면은 기초적인 그 인체 수업 외에 다양한 재료, 석조라든가 목조, 철조 이런 어떤 수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죠. 저는 인체의 초상, 조각, 소조, 얼굴 만드는 일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몸이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떤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옷을 입고 있지만은 얼굴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든 전신상의 얼굴과 몸의 완성도가 달랐어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어색한지 아닌지, 뭐 오래 보다 보면. 근데 저는 단번에 그걸 느꼈어요. 아, 얼굴과 몸이 약간 다르다. 완성도가. 나는 처음 인체를 만들었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였고, 얼굴은 더 많이 만들어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한 톤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얼굴이 어느 날 부셔져서 떨어졌는데, 손가락도 부러졌는데 갑자기 너무 보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떼어버리고 부서진 것처럼 떼었어요. 저 조각상은. 조각상의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파손해서 설치해 뒀는데 그것 자체를 어떤 하나의 작품 과정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제 스스로는 그 부끄러운 부분이 사라져서 좀 마음이 놓여요. 미술대전에 냈던 작품은 나르시스의 잠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검정색 마천석이라고 하는 검정색 돌로 구성된 자연스러운 연못이 아니라 조금 세월이 흐른 어떤 건축물 안에 있는 작은 연못 같은 마천석으로 된 네모난 연못을 연상하는 구조물을 바닥에 만들었어요. 두 개의 큰 암석 두 개가 만나 있고 그 암석의 가운데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깎아져 있어요. 그 두 개의 돌 사이에서 담쟁이 덩쿨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담쟁이 덩쿨과 같은 굵기의 어떤 철사나 이런 금속을 가지고 용접을 해와서 그 돌에다가 구멍을 내고 철근을 박아 넣고 그 철근에 그 담쟁이 덩쿨을 용접을 해서 붙여나갔어요. 그 돌에서 큰 나무, 가지가 다 잘라진 큰 나무의 몸통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가 그 연못 위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놓은 것도 아닌 어떤 추상적인 상태로 걸쳐져 있어요. 담쟁이 덩쿨을 통한 어떤 아주 더딘, 아주 긴 호흡의 생명의 어떤 생명성 같은 것들을 아마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천천히 살아나는 어떤 생명성 같은 것들. 근데 왜 나르시스의 잠이라고 했을까? 예를 들면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보호되어졌거나 그렇게 놓여져 있는 어떤 시공간 하나가 자연스럽게 잠을 잔 것 같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린 가끔 그런 오래된 곳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천천히 담쟁이 정쿨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그 바위를 뚫고 위로 솟아나서 천천히 나오는 어떤 그런 어릴 적 왜 잘 가지 말라는 곳에 가보면 오래된 채로 잘 남아있는 시공간이 있어요. 완벽하게. 아무 손도 닿지 않고 어떻게 이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은 어떤 그런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전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박물관을 차용한 거예요. 그 안에 전부 박물관식의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 박물관 유물들을 카페에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카페에서 만들고 다른 어떤 시간의 어떤 역사적 증거들을 가져다 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투사하는 그래서 그 긴 어떤 수수께끼 같은 비밀스러운 지나간 시간과 현재 내가 마주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12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간을 몽따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었거든요. 몽따주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유물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눈치채셨을 텐데 고고학적인 어떤 뉴스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었어요. 사이언스지나 어떤 과학 잡지에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이 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쪽에도. 그래서 그런 잡지들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단지 영상만을 사용하는 작가들은 많았지만 저는 몽따주 아름다운 사건의 작품처럼 실제 오브젝트에 영상을 투사한다든가 해서 두 개를 결합시켜서 어떤 것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저한테 아주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 매우 유용했었어요. 대학원 실기실에 두개골이 아주 사실적인 두개골이 등장을 했었어요. 너무 사실적인 어떤 두개골이어서 이거 실제 두개골 아닌지 의심갈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젊은 여성이 두개골을 남기고 말았을까? 그 두개골의 고고학자들처럼 피부를 입혀보기로 작정을 했죠. 그 여성의 두개골을 5개로 복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피부의 두께,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피부의 어떤 두께 데이터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두개골의 출처를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살던 누구의 두개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개로 복제를 하고 여러 확률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을 그 작업을 반복한 거예요. 각기 다른 날짜에 편안하게 5개는 똑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5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유형의 얼굴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전 에피소드를 적는 에세이 페이지에 어느 왕비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기재를 했었어요. (4721로) 분리된 그 두개골은 제 얼굴의 프로젝션에 의해서 피부를 갖고 눈, 코, 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의 오토포커스 장치가 고장이 나서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스틸 사진인 슬라이드 필름의 제 얼굴이 그 소녀의 얼굴에서 호흡하는 듯한 숨 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멈추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5개의 그 죽은 소녀들의 복원된 얼굴 5개는 마치 저에게 자기가 살았던 시절에 자기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듯 했었어요. 어린 소녀의 얼굴이 영원히 숨쉬게 했습니다. 인사동의 화랑이었는데 작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벽지를 고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일종의 가벽을 제가 세우고 그 가벽에다가 합판으로 가벽을 세우고 벽지를 붙였는데요. 화랑은 보통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어릴 적 시골집 같은 친숙한 그런 벽지를 찾고 찾아서 그 작품이 놓이는 뒷벽을 그 벽지를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벽 뒤에 슬라이드 프로젝트 5대를 액체가 흐르게끔, 물이 흐르게끔 장치를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반대편 벽지 앞 좌대에 타이프라이터가 5대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타이프라이터에는 투명한 반투명한 드래프트 종이라고 그러죠. 반투명한 트래팔지가 꽂혀 있었어요. 저게 트래팔지거든요. 그래서 그 트래팔지에는 뭐가 프린트가 되어 있냐면은 아이들 동요예요. 동요인데 전해져 구전되어 오는 동요도 있고 또 뭐 아이들 음악책에 있는 동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요의 가사가 다 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떴다 떴다 비행기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전투기 쌕쌕이라고 하면서 빨리 휙 나르는 전투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노래 많이 부르노랬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 고무줄놀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 그러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추억의 배우라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또 그 종이의 벽의 뒤에서 물의 흐름을 눈물을 흘리듯이 또는 물이 흐르듯이 시냇가가 흐르듯이 그렇게 흘리는 영상을 그 뒤에서 그 타이프라이터 종이에 프로젝션 한 거예요. 일종의 리얼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애도예요. 모든 생명 상실에 대한 애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어요. 집에서 우연히 찾은 작은 거미를 촬영을 했어요. 하얀 종이 위를 또 달아나지 못하게끔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를 촬영해서 그 중에 종이 하나에다가 액체 이미지 대신에 이제 비췄죠. 물 영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터가 굉장히 조약하고 겨우 몇 분 물이 흐르면은 물을 다시 보충해야 되고 그게 벽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지. 아무도 어떤 분은 심지어 그게 실제 물의 이미지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문예진흥원의 기금으로 1년 동안 PS1에 체류할 수 있었고 뉴욕을 체험할 수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작품을 열심히 시작한 어린 작가고 아직도 내 작업의 방향성 자체가 열려 있지만 너무 열려 있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기쁠 때예요. PS1으로 뉴욕을 가기 직전에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후쿠오카 미술관은 직접 지하실까지 방문해서 작가 선정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개인전을 하도록 했고 그 당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작품을 그냥 보였어요. 제가 했던 아이디어는 그 미술관 안에 있는 식당에 와인잔을 전부 가지고 나와서 물을 담아서 관객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소리 내는 걸 알려줬어요. 윙윙윙 소리가 나는 거를. 그걸 내가 표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문질러서 윙윙윙 소리 내는 거예요. 뚜렷한 방향이 없었고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윙윙윙 소리가 집단으로 나는 거는 되게 듣기 좋았었어요. 후쿠오카 미술관의 작품 구입으로 PS1에 있는 동안에 리옹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뉴욕 생활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전시하기 위해서 그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새로 선발돼서 서로 상견례를 해요. 작가들이 모이고 큐레이터가 이렇게 오고 발랄한 큐레이터가 와서 이번에 전시할 곳이 어디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는 유태계 교회인데 거기서 전시를 한다는데 많은 작가들이 싫어했어요. 교회 내부, 그것도 낡아 빠진 교회 오래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교회 내부가 얼마나 강렬해요. 저는 갔더니 굉장히
운치가 있는 굉장히 뭔가, 근데 시나고그 안에는 보통의 교회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아치 형태의 회랑의 기둥 겸 어떤 아치 형태의 건축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2층의 바닥에서 아치의 꼭지점까지 높이가 5m였어. 5m 높이의 아치 꼭지점에 올라가서 타카로 천을 받고 그 5개를 안쪽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막았죠. 한쪽을 5개를 막고 반대편 아치에서 프로젝션을 5대를 한 거예요. 리옹 비엔날레에 보냈던 프로젝트하고는 다른 훨씬 더 조약한 기계장치였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전시기간 내내 그 시나고그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작품 틀고 수리하고 닦고 살았어요. 그 바람에 빌리지 보이스의 제 작품 소개가 났었어요. 맨하탄에서 지내면서 한 가지 얻은 건 바로 액체 이미지 하나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 액체와 이미지 이렇게 딱 2개만 남기고 다른 건 다 없앴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변해서 액체 하나의 이미지로만 작품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첫 계기였었어요. 동시에 리옹도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메카니컬한 시스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복잡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리옹 비엔날레 때도 수리를 하러 다시 갔었고, 후쿠오카 미술관에서의 전시 때도 또 수리를 하러 갔었어요. 점점점 관리하기 힘든 작품으로 치부되고, 제 작업실에조차 버전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리옹 비엔날레에서도 그 액체 작품을 컬렉션을 하시려고 한국까지 오셨어요. 메커니즘이 분명치가 않다. 또 고장이 날 거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다 하고는 지나버린 거예요. 결국 실제 물을 사용하는 한 어디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과천현대미술관에서 제 근해 작품을 컬렉션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대로 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를 만들었어요. 왜 저걸 세대를 만드는, 내 작업실에서 사라져간 여러 작품들처럼 액체 작품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만 같았었어요. 그래서 꼭 전시가 있어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 근해를 작품의 한 장치로 사용할 때 특별히 일반적인 근해의 추억과 다르게 달래는 하나의 놀이 도구 같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근해에 태워서 즐거워하는 그 요소 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세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근해에서 감각적으로. 그래서 더 까르르 웃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해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놀이예요. 떨어지면 다치니까. 한편으로는 눈앞에서 진자운동을 보이면서 최면을 거는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해 장치 자체가 상징하는 것들은 그런 2가지 측면의 어떤 중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 저희 집 4대 여성들을 근해에 태워서 촬영을 한 것을 전시할 때, 특히나 내 체험으로 우리 집 가족으로서 여성들의 삶을 보아도 충분히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를 하는 것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큰 이모님은 매우 화가로서 촉망을 받던 분이셨는데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라든가,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 화가로 평생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림을,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니마아니무스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걸 단어조차 모를 때 그냥 아니무스의 균형을 항상 의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웬일인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의 근해 장치는 억압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해에 태워서 달래는 거죠. 하지만 근해에 가두는 것이에요. 현실에 세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지각체는 분명히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땅에 딛고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갇히는 것이죠. 동굴 속에 벽화를 그리던 인간, 내 역할인 것 같아요. 예술가의 의미 자체는. 그 동굴 속에서 긴 겨울을 암울하게 지낼 때 그 벽화 하나를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판에 햇살 아래 들소들의 활기찬 생명력을 보았던 것처럼 그 기억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누게 되고 그 선명한 기억으로 그걸 다시 재생산해서 서로 담론을 만들고 다시 또 들판으로 나갈 날을 고대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자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